역사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.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하죠. 한 민족의 정신을 지배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. 오늘 바로 이 한국의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부터 던져보죠.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한 민족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이 질문 하나에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본질이 전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역사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바로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,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. 일본이 이때 꺼내든 무기가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겁니다. 이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뭐냐면 한국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지배해서 근대화시켜주는 게 꼭 필요해. 바로 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그냥 통째로 왜곡해 버린 거죠. 이 식민사관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. 이걸로 한국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죠. 자, 첫 번째가 정체성론입니다. 이건 뭐냐면 한국 사회는 스스로 발전할 힘이 없이 아주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. 이런 주장이고요. 두 번째는 타율성론. 한국의 역사는 주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려 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게 바로 당파성론인데요. 한국인들은 맨날 자기들끼리 팔을 나눠서 싸우기만 하니까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죠. 근데 이게 그냥 학자 몇몇이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. 일본은 아예 이 역사관을 공식적인 사실로 만들려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었습니다. 말 그대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셈이죠. 37.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 바로 그 조선사 편수회가 식민사관을 가득 담아서 펴낸 공식 역사서 조선사의 총 건수입니다.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조직적이고 거대하게 역사 왜곡에 나섰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딱 보여주는 거죠. 자,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고 있진 않았습니다. 당연히 반격이 있었죠. 이 식민사관에 맞서 싸웠던 당시 한국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본의 공격에 맞선 한국의 대응은 딱 한 가지 방향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그게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신채호 선생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사학. 이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, 혼을 지켜야 독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두 번째는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인데요. 이건 일본의 정체성론을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였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이병도의 실증사학인데 이념 같은 건 다 빼고 오직 검증된 사료, 팩트만으로 이야기하자.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중에서 민족주의 사학을 이끈 신채호 선생의 유명한 말이 있죠.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. 여기서 아는 우리 자신, 즉 우리 민족을 뜻하고 비아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역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투쟁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박은식 선생은 이걸 더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.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니까 빼앗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, 즉 혼인, 역사가 살아있는 한 그 형체는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. 이런 굳은 신념을 보여준 겁니다. 자, 그럼 일본이 주장한 정체성론, 즉 한국은 발전 없이 정체됐다는 주장에 대한 가장 통쾌한 반격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? 바로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이었습니다. 그가 쓴 조선사회경제사라는 책에서 한국의 역사도 다른 나라들처럼 세계사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똑같이 발전해왔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해냈죠. 말 그대로 식민사관의 핵심 기둥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역사전쟁이 그냥 학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벌이는 논쟁으로만 끝났을까요? 전혀 아니었습니다. 이 싸움은 학교, 교실,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 거실까지,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,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.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교육이었겠죠. 그렇게 만들어진 왜곡된 역사, 즉 식민사관은 학교에서 아이들 머릿속에 그대로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.
이게 실제로 당시 초등학생들이 배우던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던 내용입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신공황후가 수군을 이끌자 신라왕은 매우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고 매년 공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. 이게 바로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허구적인 주장, 임나 일본 부서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.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배우게 해서 아, 일본의 지배는 당연한 거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명백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이 역사전쟁은 학교를 넘어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, 바로 집안 거실까지 들어왔습니다. 뭘 통했었을까요? 바로 보드게임입니다. 1911년에 한 일본 신문사가 신문 부록으로 배포했던 게임이었죠. 이 조선 쌍육이라는 보드게임, 그 의도가 정말 노골적입니다. 일단 게임에서 이기려면 최종 목적지인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의 그림에 도착해야 해요. 게임판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. 한국인들은 긴 담뱃대 물고 술에 취해 있는 게으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. 신라는 일본의 80척의 배로 조공을 바치는 모습으로 묘사돼 있습니다. 심지어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인들의 코와 귀를 베어가서 만든 무덤, 미미즈카까지 버젓이 그려 넣어서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있었죠. 그렇다면 이 모든 역사 논쟁, 이 치열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따지는 단순한 논쟁, 그 이상이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둘러싼 이 모든 투쟁은 바로 미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. 일본의 전략은 아주 명확했어요. 과거를 손에 쥐어서 현재를 지배하겠다.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국가의 주권과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. 과연 역사를 쓸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? 이 질문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.